안녕하십니까. 연세대 보건대학원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의 감염병 역학을 하고 있는 권준옥 교수입니다. 어제 오늘 보건복지부의 발표 또 뉴스 등을 통해서 정부에서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중단에 대한 의협의 요청을 일축하고 기존의 의료개혁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 발표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경우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제가 기회 닿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에서 내셔널 인콰이어리 국가적인 코로나19와 관련된 청문회가 지금까지도 간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빨리 잊는다는 것도 참 반성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뭔가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출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되돌리는 것도 매우 힘들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영국의 경우 의료개혁의 출발점, 정확한 진단, 다찌 보고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젠가 우리나라의 경우도 워낙 데이터들 또 의료 전문가의 학회들, 기관들이 평소에 계속해서 관련된 분석 자료나 이런 것들을 쌓아오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진단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뭔가 잘못됐고 과정이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다시 출발하는 데 1분기도 걸리지 않고 그것은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개혁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잘못됐는지부터 파고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먼저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항상 우리가 OECD 국가들 중에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계속 얘기한다면 OECD 국가들과 비교된 우리의 각종 건강, 의료, 의료제도 등의 지표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데이터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데이터를 어떻게 접근하고 확보하고 생산해내느냐가 사실상 연구에 있어서 가설을 세우고 연구 토픽을 잡는 것 이상으로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하물며 개인의 연구가 아닌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의료개혁이라면 의료 현황을 지표로 선정한 OECD와의 비교를 위한 각 분야별 지표로 일단은 공개하고 나열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자문위원회에서의 전문가들의 의견 취합이 필요하고 그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도출하면 그걸 해결하는 방안을 역시 그 관련된 서비스의 수요자, 공급자 또 제3의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이렇게 갖가지 여러 가지 우리들의 그 책상 위에 펼쳐놓은 여러 정책들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조화로운지를 따져보고 그걸 최종 완성하는 것이 중앙정부, 국가 관료의 역할이 될 것이며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 참여도 필수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되기는 어려울 것인데 작년 초에 시작된 의료개혁의 난제가 1년이 넘어선 지금 사실 그 1년여의 여러 후유증을 생각을 한다면 진즉 우리가 다시 출발하거나 또는 제대로 출발했다면 다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손실이 이미 발생한 것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정권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정권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만약 종막을 고한다면 준비했던 정책에 대해서도 반성과 사과 등이 필요하고 새 출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낭망스러운 일입니다.
단적인 것으로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OECD의 건강 상황의 통계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 정신보건과 관련된 분야, 자살을 비롯해서 각종 정신질환의 여러 마커들을 보게 되면, 인디케이터를 보게 되면 OECD 국가들 중에 최하위 내지는 하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와 관련된 여러 분야의 개혁 대책이 의료개혁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의료개혁이 의료 인프라나 의료기관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 건강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 지표 중에 대부분이 매우 뛰어납니다. OECD 국가들 중에. 뛰어나다고 해서 자족하자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지표의 트렌드를 보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악화되는 트렌드로 가고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건강 서비스뿐만 아니라 공중보건과 관련된 활동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아필수 예방접종의 영역이 남은 것이 있다면 확대를 하고 성인 예방접종도 표준 프로그램을 정립하고 확대하고 이런 노력들이 계속돼야 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오늘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감염병 역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코로나19도 끝나자마자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 과제가 되어버렸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올 감염병 X를 생각한다면 지나간 코로나19 때 잘했든 잘못했든 여러 이유를 따져 봐야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제가 경험했던 mRNA 백신의 성공 가능성을 2020년 상반기에 그 누구도 국내에서는 예상하지 못했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선진국들 특히 미국은 거기에 R&D 투자 지원을 했습니다. 비록 미국 자국 회사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그런 걸 넘어서서 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었는가? 제도적으로 왜 그게 뒷받침되지를 않았는가? 차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R&D의 새로운 플랫폼은 국내 학자들 또는 외국에 나가 있는 국내와 관련된 여러 제약사나 연구기관에서 어떠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더 인프라와 관련된 것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 없이 또 과거를 덮어버리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최상위 국가로 올라가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우리의 경쟁자인 중국에 대해서도 이미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그들의 동태조차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두렵고 미래가 어두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의협의 요청을 일축한다 이렇게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제 한번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 지금부터는 새로 출발할 일단 기본이 되는 바탕을 한번 마련해보자 그런 자세로 마무리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